네, 우리 구소련 지역을 소위 독립국가연합 CIS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소련이 해체된 이후 지금 20년 이상 그 일대에 개신교 선교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도 소련 해체 이후에 즉각적으로 수많은 어떤 젊은 인력들이 워낙에 이제 철의 장막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소련이 해체된 어떤 시대적인 현상 속에 급물살을 타고 주요 거점 도시들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갔던 90년대 초반에 어떤 흐름이, 선교적 흐름이 한국교회에 발생을 했었죠. 그러나 90년대 초반은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가 이제 막 태동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리된 것도 없고 어떤 인프라를 갖춘 것도 없고, 한국교회의 선교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선교학적인 전략적인 접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마치 무엇인가 떠밀려서 앞으로 달려나가듯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 시행착오들 속에서 이 지역의 선교는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이제 소위 어떤 지역적 이해를 가진 사역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근데 그것도 사실 구소련권에서 사역하다 오신 선교사님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보면 굉장히 좀 객관적인 하나의 어떤 그 정리된 체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란 한 지역의 로컬 속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역에서 충분한 타 지역 사역자들과 어떤 소통 내지 어떤 이제 이 현대 선교의 거대한 어떤 동향과 흐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 로컬한 사역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고립되고 단절되는, 그러면서 자신이 발견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상당히 좀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절대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주관들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공산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사역자를 통해서만 정리할 수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지난 20년간의 내용을 종합해서 큰 틀에서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수고하시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거나 또 맺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운 얘기로 먼저 이 강의를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구소련 지역 선교 20년을 돌아봤을 때 큰 틀에서 얘기해요. 몇몇 대단한 성공적인 그리고 고무적인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현지 토착화에 상당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한국교회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현지인들도 구공산권에 가면 이 한국 선교사 교제하신 현지 사역자들은 한국 단어들을 몇 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 정도로 이런 용어조차 걸러지지 않을 정도로 현지의 토착화보다는 한국교회가 어떤 대단한 어떤 이 모델인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이식시키고자 하는 작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이 현지와 잘 시간이 흐르면서 융합점을 찾아가고 동화되고 뭔가 상황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이것이 어떤 종교적 신념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틀을 바꾸지 않은 채 한국교회 틀 그대로 현지에 자꾸만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아시아적인 정서가 강하거나 어떤 이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 또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민족들에게서는 한국교회 형태 그대로 갖다 놓고 어떤 그런 것에 권위를 두고 시작했을 때 거부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이제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상당히 큰 거부감을 갖죠. 여하튼간에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지 토착화에 실패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와 맞물려 있는 것인데 현지인 지도자 양성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소위 한국교회의 이 사역자 양성 과정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설립하고 현지인이 이 학업을 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역량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줘서 이 신학교를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처음 복음을 접한 현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6개월,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장학금을 줘서 신학교에 보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한 명의 이 결신자가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다듬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잡아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헌신이 검증되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를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과정이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된 채 몇몇 가능성 있어 보이는 젊은이들을 장학금을 줘서 신학교를 보내놓은 결과 대단히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사실 이 특정 신학교를 제가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구소련 지역의 가장 중요한 신학교로 한국교회가 설립한 이 신학교가 있어요. 10명 중에 1명도 사역자가 되지 않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 분명 헌금으로 현지인들을 수업을 받게 하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도나 충성도가 없어요. 거기다가 어떤 이 재정적인 부분을 서포트를 해줘 버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시험거리고 유혹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놓으면 돌아오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소련 해체 이후에 시작된 그때부터 심지어는 현재까지 20년째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구소련 지역 선교 20년 돌아봤을 때 이것은 이제 어떤 실패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요소예요. 소위 민족 단위의 선교적 접근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CIS가 처음 출범했을 때는 민족주의적인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야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립국가들이 태어난 거죠. 그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러한 어떤 민족주의의 열풍이 확 일어나니까 선교사들이 또 선교 전략을 논하는 전략가들이 결국은 민족 단위다. 또한 성경에 언급된 것도 결국은 민족 단위 아니었냐. 마침 공교롭게도 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에 좀 보급되기 시작한 소위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종족 단위 접근이 맞물려서 당연히 구소련 지역도 민족 단위로 접근해야만 한다라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것에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가장 큰 소수민족인 한 민족을 섬기다 왔고요. 민족 단위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 20년간의 흐름과 동향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하지를 못했어요. 미국처럼 멜팅팟이 되겠느냐. 과연 러시아나 구소련 지역이 결국 민족 단위로 나눠져서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그것이 되물림되는,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오히려 강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민족 단위의 선교가 장기적으로도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지에 나가보면 현지에 적어도 좀 사이즈 있게 모이는 모임들은 다 다민족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다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것은 거대한 이 시스템을 가진 제국이었어요. 아주 기계적 세계관 속에서 존재하는. 그리고 소련은 해체됐지만 그러한 세계관을 대체할 만한 어떤 이 사상도 없고 이
체계도 없고 또 그것이 발전할 만한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소련 자체에 대한 향수라기보다는 소련 안에서 가졌던 이 통일된 언어 문화적, 정치 기반적 사회 요소들이 상당히 익숙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족 단위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민족으로 모여 있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다민족이 됐을 때 그 중에 다수민족이 생길 것이고 또 그렇게 돼서 오히려 소외된 민족들에게 복음 전파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냐. 예를 들면 이제 반러시아 감정을 가진 몇몇 민족 집단에게는 러시아인들이 주류가 된 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소수민족들이 사역이 되게 어렵지 않겠냐. 당연하죠. 그것은 그건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아주 이상한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당시에는 이제 한국교회 전문인 선교사들을 훈련 또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 소위 그 우즈벡 민족에게 우즈벡어로 접근해서 우즈벡에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자들이 생겨났고 또 한편에서는 이 교단 파송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교단의 방침대로 현지의 이 체류 중인 그죠? 동포 사역, 소위 고려인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인 중심의 교회가 한국교회적인 분위기를 가진 교회가 있고 또 어떤 셀 가정교회 운동과 함께 맞물려서 미전도 종족 그 자체의 민족 단위만 모여있는 모임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이제 언어적으로 러시아어가 어려운 현지인들도 있으니까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005년 대략 전후로 해서 이 정치적인 어떤 파장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강제 추방을 당하죠. 그러면서 목회자 선교사도 전문의 선교사도 다 털리고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두 사역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현상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려인 기반으로 많이 회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즈벡인들도 합류하고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중앙아시아만의 교회적인 모습들을 현지인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민족 단위의 접근이 필요했고 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자칫 여기서만 묶여있으면 대단히 근시안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었던 거죠. 약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소련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한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강제로 억지로 민족주의, 민족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구소련 지역에 이 좋은 성공 사례들은 과연 없느냐? 아니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아주 놀라운. 그래서 이런 모델이면 한국에 갖고 와서 아주 한국 교회를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모델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뭔가 이 강력한 운동이 막 전개되면 다 이단 시비 걸어서 다 제거해버리죠.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현지에는 아무래도 이 신학이 정통 신학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좀 상당히 빈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냐 그리고 어떤 성공 사례들의 공통 분모가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공통 분모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예. 이것은 이 소련의 정치적 환경과도 맞물려 있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귀속감을 갖는 것을 편안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대통령이 20년 장기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 서구적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것은 아주 민주적이지 않은 요소지만 독재지만 현지인들이 체감하기에는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만은 않는 부분이에요. 물론 몇몇 의식 있는 지식인들 층에서야 반대를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이 이 대통령이 연임돼서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외에 다른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됐을 때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부분을 발견해요. 마찬가지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에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이 구심점을 가지고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들,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무엇이겠어요? 편중입니다. 그리고 의존이에요. 그 한 명의 지도자가 제거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당연히 어떤 권력을 자기가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고자 하는 야망, 소위 그것을 갖게 되면 그 교회를 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현지에 필요한 선교사의 아주 중요한 퀄리티예요. 사역을 사유화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분모는 이 모든 어떤 좋은 사례들이 대부분 90년대 초반에 시작됐던 거예요. 놀랍게도 90년대 초반은 소련이 해체되고 이데올로기의 그 공백 속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은 많고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을 대중을 선동하고 모으기에 또 그것을 컨트롤하는 어떤 경찰력도 약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요소들이 박자가 다 맞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CCC에서 만든 이 지저스 필름 있죠. 이것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팜플렛을 나눠주고 모아도 몇백 명을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소위 이 대중 스피치에 은사가 있는 소위 부흥사 스타일의 이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대중 집회들을 많이 했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쭉.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 리더들도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탄탄하게 성장해 온 과정이 상당히 축약되고 스킵되고 어떻게 되죠? 대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뭔가 이렇게 의시되는 그것이 이제 내적인 열등감이나 이런 것이 극복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크를 준 거죠. 그래서 깨어진 교회들 또 그렇게 초반에 군중들로 모여들었다가 교회와 그러한 성숙하지 않은 지도자에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행착오들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90년대 초반은 대단히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어떠하냐?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가 단위의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화 작업이 거의 완성이 되었고, 물론 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빈약하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한 이 철학 체계를 완성을 했어요. 또 하나는 경찰력이 강해졌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람들은 더 뭐라 그럴까요? 서구적인 것을 추구해요. 더 서구적인 것. 그런데 초반에는 어떤 기독교가 서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것은 그냥 종교구나. 그래서 그 구소련 지역에 지금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소위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예, 다단계예요. 이제 가장 굵직한 다단계부터 해서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어요. 폐단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 다단계를 홍보하는 이 서양 그 비즈니스맨들 중에 상당히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자꾸만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연회에서 자기 비즈니스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속적 야망과 종교적 신념이 같이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성공 사례의 공통분모 세 번째는 은사운동에 대한 개방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운동. 왜냐하면 90년대 초반만 해도
소위 그 비냐드 운동으로 출발한 이러한 어떤 대단한 은사 운동이 또 그런 흐름을 탄 사역자들이 이 지역들로 밀려 들어왔었거든요. 그것이 또한 사역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됐죠. 예, 아주 통로가 됐죠. 그런데 여기도 한계가 있죠.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더 세속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됐어요. 자, 이 은사 운동이 소위 미국 교회 중심으로 시작됐던 이 은사 운동이 무엇과 지금 융합되어 있냐면 번영신학과 융합이 되어 있어요. 그 은사 운동하는 라인들이 번영신학을 다 흡수했어요. 뭐 반대일 수도 있고, 번영신학이 은사 운동을 흡수해서 아예 변질시켜 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만, 영적인 세계에서. 여하튼 지금은 이 은사 운동이 그런 가진 토양이 번영신학에 활짝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와 복음과 고난과 십자가와 이런 키워드를 벗어나서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것을 굉장히 지향하고 바라고 그것을 종교적 신념으로 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교회를 깨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한국교회 구소련 지역 선교 20년과 또 몇몇 성공 사례들의 공통 분모이자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들을 열거해 드린 것은 지난 20년간 구소련 지역의 선교가 아주 왕성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을 향해 나가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본 첫 번째 강의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이야말로 어떤 대중 선동형 어떤 이 임시 방편의 사역들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더 선명하고 원색적인 이제 좀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의 복음화율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0.1%에서 0.5% 안팎이에요. 어떤 지역은 이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0.04% 뭐 이런 지역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복음화율이 높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3%다, 어떤 사람은 5%다 많게는 잡기도 하는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 아직은 선교적인 도전 사역이 필요한데, 그것이 단순한 초기 회신자를 모으기 위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현지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교회론에 입각해서 건강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자신들에 맞는 자신 민족만의 고유한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격려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성숙한 선교가 들어갈 시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참 저는 아쉬운 것이, 이제 좀 할만해진 건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격동과 격변의 역사들 속에 교회의 흔적들, 열매들, 도전들, 또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만큼 수많은 이단을 양산해낸 이 짧은 기간에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집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과의 싸움,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준비한 그만한 어떤 이 현장 이해와 또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한 단체나 교회 사역자 그룹들이 좀 연대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 구소련 지역 선교가 이제 태동기를 넘어서 성숙기로 가는 과정이 있으며 한국교회의 역할이 지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지역별 선교 상황과 여러 가지 또 현장의 이야기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